외국인 투자자들은 좋은 보고서나 시적이나 좋은 이슈가 나오면 사고, 나쁜 게 나오면 팔아요. 시장이 잘 버티고 체감적으로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순환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격이 저점을 찍고 터닝하는 것이 가시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환율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위로도 볼 수도 없는 거고 아래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잖아요. 이 예. 외국인의 수급,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오락가락해요. 어쩔 때는 막 무섭게 1조 몇천억씩 팔기도 하고 또 연속으로 그 이상으로 확 사버리기도 하고. 예. 네. 그 외국인 수급도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되게 간단한데요. 일단 먼저 외국인들의 거래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있으면은 자, 여기가 저점이야. 또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어서 막 올라가면은 또는 우리가 하는 것부터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보고서들에 추천 보고서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야, 여기가 고점이야. 더 갈 수가 없어. 추천 보고서 나오니까 얘들은 팔아먹으려고 그래. 이런 생각,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그 다음 생각을 막 해요. 네. 우리는. 기관 투자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좋은 보고서나 시적이나 좋은 이슈가 나오면 사고, 나쁜 게 나오면 팔아요. 그거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어쩔 때 보면 1조 사기도 하고 1조 팔기도 할 때 이런 때는 가만히 보세요. 악재가 나오면 그냥 다 팔아요. 그랬다가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만큼 또 사고. 이렇게 거래를 해요. 최근의 거래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한동안 지금 파월 의장이 50배 금리 인상 할 수도 있겠다. 막 이럴 때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는 FOMC 회의에서 올 연말에 얕은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 외국인들 팔아요. 그럴 때는. 그런데 시장이 잘 버티고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조금 좀 사고. 이런 현상이 요즘에 나타나는 건데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 화면 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원달러 환율입니다. 달러인데서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원달러 환율만 보시면 돼요. 달러인데서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여기서부터 중간에 제가 세로선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2022년 7월입니다. 네. 이게 1,300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환율이 계속 올라갔죠. 환율이 올라가는 동안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팔죠. 2020년 1월서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외국인들이 66조 원을 팔았습니다. 엄청 팔았네요. 예, 66조 원을 여기까지 66조 원 팔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외국인들이 여기 팔았어야 되잖아요. 안 팔았습니다. 2022년 7월 1일서부터 2022년 연말까지 9조 원을 샀습니다. 9.3조. 그건 되게 이상하죠. 네.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왜 샀을까요? 이들은? 떨어질 거로 보고. 그럼요. 환차 이익을 오히려 기대하고. 환차 이익을 노리고 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샀다가 실제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의 이익을 본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이익을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로 1,300원 아래로 이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팔았습니다. 이분들이. 이익 실현을 했어요. 근데 다 하지 않았어요. 아주 일부만 했습니다. 그때 1.5조, 2조 정도 일부만 했어요. 네. 그랬다가 다시 1,300원 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원 위아래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66조 원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2022년 말까지 9.3조 원을 팔았어요. 올해는 얼마나 샀을 것 같습니까? 올해 1월서부터 7조 7천원 샀습니다. 네. 올해 1월서부터. 그럼 전체적으로 16조 원 샀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16조 원을 샀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확실한 환차 이익을 생각하면 샀죠. 여기서 환차 이익에 매도를 했죠. 또 올라오면서 좀 샀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더 이상 크게 사지도 않고 더 이상 크게 팔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얘들은 환플레이를 하는데 환율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위로도 볼 수도 없는 거고 아래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 이렇게 강하게 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야 될까요? 위기가 발생돼야 됩니다. 그렇죠. 위기가 발생될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이 1,350원 위로 가는 거 드문 경우예요.
이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정말 위기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조짐이 보여야지 아마도 외국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베팅을 할 겁니다. 네. 이 아래로 가려면 어떻게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또 엄청난 또 호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네. 경기가 실제로 터닝하고 기업이익이 터닝하고 수출이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고 하고. 네, 그래야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면 지수는 엄청 좋아지겠죠, 이대로 간다면. 근데 여러분들 아무도 우리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요. 경기가 그렇죠. 좋아지고 우리나라 뭐 무역 수지가 좋아지고 이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럼 외국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여기서는 계속 보수적이다. 외국인들이 보수적으로 샀다 팔았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환율이 방향을 확실하게 잡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면 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일정 부분의 이슈에 따라서 호재가 나오면 샀다가 악재 나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떤 날 몇천억 사고 어떤 날 몇천억 팔고 이런 식의 움직임 정도는 연속적이지 않고 이런 움직임은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 매매나 아니면 모멘텀 플레이 할 때도 충분히 그 정도는 왔다 갔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기서 대표님하고 방송할 때 그런 넋두리를 했던 것 같은데 제발 팔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가 요즘 그거 금방 잊어먹었는데 예. 정말 예. 작년 10월 정도 예. 그 전후로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팔지만 나요. 않으면 좋겠다. 국내 기관들 제발 부탁이니까 팔지만 사달라면 안 할게. 우리 이럴 때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팔지만 않아도 국내 기관 연기금이 막 팔지만 않아도 시장은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박스권에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진입이 되면은 종목 상세가 벌어지고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은 그러면 하나둘씩 순환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더불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다시 우리 그 차트 한번 가볼게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우리 코스닥이 2015년도에 대세 상승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2015년도 이 지수가 몇 포인트예요? 550포인트네. 그 다음에 고점이 800포인트예요. 550에서 800까지 이거 대세 상승한 겁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하고 지수하고 거의 맞먹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대세 상승 같아. 그래프만 보면. 그래 보면 그렇죠. 예. 이때 여러분 화장품 10배 가고 뭐 게임즈 10배 가고 막 이랬을 때예요, 이때가. 잘 보세요. 2015년이거든요, 이게요. 코스피 지수를 가볼게요. 2015년도에 어땠나? 2015년도에 코스피는 안 올랐습니다, 여러분. 코스피는 안 올라. 왜 안 올랐냐? 박스피였어요, 박스피. 코스피가 박스피였어요. 네. 결국 코스피가 여기서 밑으로 폭락하려고 고사 지내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폭락하는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죠. 폭락하지 않고 여기서 폭등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대세 상승이 나타나야지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주식 투자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락 폭등이 아니면 성실하게 일하고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은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그런 구간이 이번에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야 이거 뭐 너무 과열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투자 전략 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애매모호한 종목들이나 너무 급등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금을 좀 만들면서 5월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시황을 요즘에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이거를 시장이 경기도 이렇게 안 좋고 막 그런데 쏠림 현상 때문에 이러는데 이거 코스닥 개별 종목들 이제 맞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코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에 2차 전지가 이제 매개가 돼가지고 크게 상승을 했는데 거기 좀 주춤해질 만하니까 또 바이오주가 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바톤을 이어주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건 자동차라든가 반도체가 살아나야 이게 되는데 자동차는 좀 꿈틀꿈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반도체.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그 감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나마 좀 기대감이 생겼다가 약간 또 주춤한 모습인데 일단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잘 버티고 체감적으로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순환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2차 전지가 당연히 2차 전지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온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는 미국의 지수도 그래요. 시가총액의 높은 주식들, 뭐 애플 급등하고 뭐 이러면은 그러면은 지수가 뜨잖아요. S&P 500 이런 데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건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변동성이 우리처럼 막 그렇게 심하지 않죠. 두 번째,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좀 탄탄한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지금 2차전지 빼고 그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주가 그랬기 때문에 시장 코스닥이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2차전지 섹터의 지금 소재가 있는 거잖아요. 코스닥에는. 네. 여기는 이제 이익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먼 미래를 너무 갖다 써가지고 이제 지금 말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아니, 보통 우리가 12개월 포워드 주가를 예상할 때 12개월 포워드란 말을 씁니다, 기본으로. 그리고 아주 그 섹터가 성장을 할 때 3년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써요. 네. 3년 정도를. 지금의 추정치는 2030년까 갖다 쓴다면서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뭐 6년 후에, 7년 후에 그걸 좀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야, 너무 먼 미래를 쓰지 않냐. 이런 비판 또는 이제 논란이 있는 건 지금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지금의 코스닥에 있는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매물이 올라가면 좀 맞고 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만약에 2차전지에 매물 맞으면서 빠졌을 때 바톤 터치가 없이 2차전지만 갖고 막 끌어올렸다. 여러분들, 그건 맞지만, 명백한 사실이지만, 만약에 2차전지에 매물이 맞고 떨어졌을 때 바톤 터치를 중간에 한 번은 맨 처음에는 누가 받았냐면요. 반도체가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바이오가 받았고, 지금 이제 미국 아마케 뭐 내용들이 있고 해서요. 그게 받았고, 코스닥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가 받았어요. 만약에 2차전지 매물 나올 때 떨어지고 있는데 반도체나 바이오가 받아주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차전지가 떨어졌다 반등하고 그러죠? 못했을 수도 있어요. 거의 아무리 섹터가 좋아도 수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ETF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면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받쳐줬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하네? 그리고 또 좋은 얘기들 나오고 호재 뉴스 나오면 또 2차전지가 또 오르고 그랬다 다른 데 있다가 얘들 매물 나오면 또 다른 데 올라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시장을 받쳐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반도체를 질문 주셨는데 자동차하고 엮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반도체 완성품은 코스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소부장은 코스닥에 있잖아요. 코스닥에. 그렇죠.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거는 2차전지고 그 다음이 바이오헬스예요. 반도체 저 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걔네들이 메뉴에 있었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는요. 코스피에 더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이 높은 건 코스피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월봉 차트 보여드렸듯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더 약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다가 만약에 코스피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코스닥에 시가총액이 높은 반도체나 시가총액이 높은 뭐 자동차가 뭐가 있었다, 부품이. 그러면 얘들이 막 치고 올라가면서 끌고 올라갔다. 그러면 꺾이지 않고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어떻든 간에 그냥 수급으로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얘들은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자체가 지금 약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얘들은 좀 올라가면 매물 나오고 또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그러면 삼성전자 매물 맞고 하이닉스 매물 맞고 야 삼성전자 안 가는데 큰형님 안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 그러면서 반도체 이거 후보장 따라 올라가다가 밀리고 이게 지금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지금 이 시장 전체의 환경에 따라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아마도 지금 지난번에 그 감산한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올라갈 때는 장비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감산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만약에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네. 한다면 당장의 수위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감산 딱 그러면 시장은 얼마나 예민하냐면 이제 가격이 바닥이 됐어. 그러면 이제 재고 바닥 나면 증설해야지 라고 얘기를 나오면서 장비 부품이 먼저 특히 장비가 먼저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장비주들은 요번 1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지금 이제 2분기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2분기에 이제 요번에 조정을 보인다면 만일 조정 보이고 나서 다음에 올라갈 때 반도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표적으로 시그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시그널들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중앙 그 중국의 관영 TV가 CCTV죠. 네네. CCTV에서 중국의 그 반도체의 그 밑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이 뭐 파산하고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이제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만에서는 그 OLED 패널들이 있죠. 네.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저점을 찍고 터닝하고 수주가 더 늘어난다는 보도들이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이 밑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재고가 지금 소진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사이클을 가지고 먼저 움직이잖아요, 반도체는. 그래서 왜 요번에 올라올 때 반도체 추천해 주시는 분도 많고 반도체 기대해 보자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또 속았네. 또는 거짓말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차가 약간 있습니다. 그 시차를 누가 더 먼저 판단해서 생각하느냐 이런 건데 가시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차 전지는 가시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점을 찍고 가격이 저점을 찍고 터닝하는 것이 가시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곧바로 장비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을 있다면 저는 홀딩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라면 반도체 장비 중에서 미리 골라놔야 된다. 미리 골라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요즘에 보면은 2차 전지가 잘 보면 셀 올랐고 소재 올랐고 소재는 뭐 계속 올랐고 그 다음에 다시 보면은 장비 부품주가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공장 증설을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은 나도 장비야, 나도 부품이야, 나도 2차 전지야, 나도 뭐 한 달에 슬쩍슬쩍 걸치는 그런 친구들.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짜도 되게 많은데 어떤 데들이 진짜냐면 원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얘네 이 기술이 2차 전지에 똑같이 쓰이고 자율주행도 똑같이 쓰이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반도체 후공정에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 있어요. 3D로 검사 장비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 제대로 이게 뭐 되어 있나 만들어졌나 네. 검사하는 거거든요. 이 검사 장비가 그대로 2차 전지에 쓰입니다. 그대로 자동차에도 쓰여요. 이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꽤 반도체가 오랫동안 좋았기 때문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반도체 쪽을 만약에 지금 기대를 하면서 본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이 기술이 2차 전지도 쓰고 디스플레이도 쓰이고 자율주행에도 쓰이고 하는 그런 기술이 범용 기술을 갖고 있는, 그래서 범용이라는 표현하는 건 이것저것 쓸 수 있지만 그 기술은 물론 독보적이겠죠. 이런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안전하겠죠, 상대적으로. 네. 네, 그렇게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5월달 그 FOMC 회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문제, 그러니까 우리 그 반도체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까에 대한 기대감과 또 두려움도 같이 상존하는 상황인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반도체는 이제 미중 반도체 패권에서 제가 이거 대답 못 드리겠어요. 대표님. 왜냐면은 우리 예상이 안 되죠, 독소 조항이. 예,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는 예상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분히 좀 정치적인 부분이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도 그렇고 미중 패권 분쟁도 그렇고 또 미국과 서구하고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 중국, 사우디, 뭐 인도, 뭐 이쪽하고 요즘에는 이제 브라질까지도 이쪽하고 막 손을 잡으면서 서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도체 패권 경쟁, 2차 전지 패권 경쟁,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은 우리 편 들어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대고.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이건 정치세 그런 거 없이요. 과거로부터 우리는 정치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이어야 된다라고 여태까지 왔어요. 과거에 그랬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지만, 근데 지금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리오프닝하고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우리가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건 확실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소 조항이 굉장히 많은데 맨 처음에 그 반도체 칩법, 뭐 IRA법 이런 거 나올 때, 특히 반도체 칩법 나올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인텔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그렇죠. 했잖아요. 이건 인텔을 키워주기 위한. 예, 미국의 반도체 기업. 아니 오늘 아침에 나온 그거 보세요. 그 미국이 그 뭐죠? 그 전기 자동차 그 보조금 주는 거. 미국 회사만 나왔잖아요. 현대차 싹 배제되고. 아니에요. 일본 차도 배제됐고 유럽 차 다 맞아요. 다 미국 차만 있어서요. 미국 차만. 그러니까 이러니 이제 유럽에서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안 자기도 있겠죠. 자기네끼리 그러고. 그렇겠죠. 우리만 그래서 유럽은 중국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도체도 똑같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가 야 진짜 이거 생각 잘해야 된다.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거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되는데 주도권을 쥐고 가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TSMC를 못 건드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삼성전자의 역할인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독소 조항을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풀어줄 거냐? 문제에서는 정말 약한 것들은 모르겠지만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어서 반도체를 보자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 정도만 대답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이 좀 많아졌는데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반도체 기본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이게 이제 바닥이다. 실적은 그냥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예. 추가적인 악재나 호재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그 개연성 예. 이거는 각오를 하고 가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너무 이렇게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럼 매크로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기업을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은 이 상황이 독소 조항이 있던 반도체 칩법, 치포 법이 있던 어떤 상황이라도 얘는 수혜를 입는 우리 지금 주식 투자자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라를 경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전체적인 시장의 그 상황에 따른 우리의 그 투자 마인드, 그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말씀을 들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시는데 큰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박병창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